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LG전자가 누적 적자 규모 5조 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장과 같은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을 배당 제한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를 의식한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천억 원 규모로 모집에 들어갔던 국민참여정책형 뉴딜 펀드가 판매 일주일여 만에 조기 완판됐습니다.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 세계 주요국 대비 유독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의 질도 우려되는 수준인데 1년 미만의 단기 비중이 22.8%를 차지하면서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오는 7월 말 모바일 사업을 공식 종료합니다. 26년 동안 이어진 휴대전화 사업은 계속된 흥행부진과 적자 속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장 분야 같은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2000년대 중반 내놓은 초콜릿폰과 프라다폰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때 세계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르기도 했던 LG전자. 하지만 이후 출시된 G 시리즈와 V 시리즈, 벨벳, 윙 등 후속작들이 번번이 흥행에 실패하며 휴대폰 부문 누적 적자만 5조 원대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LG전자는 그동안 폭스바겐과 페이스북, 베트남 빈그룹 등과 사업부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3,700여 명에 이르는 관련 부서 직원들은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 가전 등 LG전자 내 다른 사업부로 옮기거나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등 다른 계열사로도 재배치할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LG전자가 만년 적자였던 부실 사업을 털어낼 만큼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략 한 LG전자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7조 정도 보고 있는데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한 6천억 정도가 더 얹어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앞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 등 신성장 동력 육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업을 출범시킨 데 이어 오는 7월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마그나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합작법인은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기적으로 오는 2023년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전 화통으로 시작된 휴대폰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LG전자. 미래 성장 동력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 시중은행들에게 코로나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배당 자제를 권고해놓고 기업은행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배당을 줄이면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가 싫어한다. 단지 그 때문이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말 금융정책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며 은행권 배당 성향을 20%로 제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회의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기업은행은 민간자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당 제한을 권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기획재정부가 지분 59.2%를 가지고 있고 31.6%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참석자는 기재부 국고국에서 40%를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배당 제한 20% 권고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당금 지급을 두고 시중은행 주주들은 적게 받아도 되지만 정책금융기관 주주인 정부는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논리인 셈입니다. 결국 기업은행은 배당 제한 권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기업은행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배당 성향을 은행권 최고 수준인 29.5%로 결정했고 기재부는 배당금 2,208억 원을 챙겼습니다. 전년보다 배당 성향이 다소 줄긴 했지만 배당금은 550억 원 늘었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
우리금융은 20%로, 신한금융은 22.7%로 배당 성향을 대폭 줄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되고 민간은 안 된다는 이른바 내로남불이 배당 자제 권고에도 반영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경제학계 3대 슈퍼스타로 통하는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 여러 나라들의 경제 문제에 능동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행동하는 경제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제프리 삭스 교수가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에서 바이드노믹스 시대의 세계 경제와 또 한국의 대응 전략까지 공개합니다. 신인규 기자가 제프리 삭스 교수를 미리 만났습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공화당에서 민주당 정부로 급선회한 미국. 제프리 삭스 교수는 바이드노믹스라 불리는 새로운 미국의 경제 정책이 지난 40년 동안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촉매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really for the first time in 40 years since Ronald Reagan became president in 1981 aims to move to a structural change in the U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is playing a larger role, not just in a short-term stimulus, but over a period of decades. 바이드노믹스가 코로나19 극복과 친환경 산업 경제라는 흐름, 미중 간 갈등 고조 등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를 짚어볼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오는 8일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여해 바이드노믹스 시대의 세계 경제 전망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날 류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대담에 나설 삭스 교수는 한국경제TV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예견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반독점 문제를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issue of market power in the tech sector is especially novel in many ways because old metrics don't apply. I don't think, in my understanding, that this is really directly relevant or in any way aimed at Korean companies or many foreign companies for that matter. 이와 함께 삭스 교수는 이번 GFC에서 2020년 미국 중간선거 전 저금리 기조의 변경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변수 등을 놓고 거시경제를 보는 해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의 부작용 사례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백신과 사용 목적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얀센 코로나 백신에 대해 품목 허가 가능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밝힌 예방 효과는 만 18세 이상 기준 약 66%, 면역 지속은 12주까지 확인된 상태입니다.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다르게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2도에서 8도의 상온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해 도입 시 접종에 크게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밝혀진 66%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부작용 우려도 큽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접종 후 전신 피부가 붉어지며 통증이 나타난 74세 남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 스노호미시 보건부는 얀센 백신 접종자의 약 절반이 피로, 발열, 림프절 부종 등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을 겪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식약처 역시 얀센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해 길랑발의 증후군, 심장막염, 상황 신경근염을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두 백신 모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임상시험이 중단된 적이 있고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에 주입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바이러스 벡터 형식입니다. 얀센 백신은 임상시험 대상자 중 약 0.4%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0.8%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공통점이 많은 얀센 백신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얀센 백신 효과 우려에 대해 목적을 다르게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이 백신은 확산 방지나 집단 면역 획득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중증화 방지와 조기 대응이 목적인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백신이랑 목적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다른 백신이랑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면 안 돼요. 효과가 낮은 백신은 접종 후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지만 감염돼도 심각하게 앓지 않고 지나간다는 점에서 접종의 득과 실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가 출시 나흘 만에 완판됐습니다. 정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된 상품입니다. 상당수 손실이 보전되면서도 적지 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미처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기회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 뉴딜 펀드 어떤 상품이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뜨거웠던 반응을 오민지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지난 1일 일반 투자자 대상 1,370억 원 물량이 모두 소진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KB증권과 국민은행의 배정 물량은 출시 당일 오전 완판됐고 하나금융투자와 한국포스증권 등도 하루 만에 물량이 동났습니다. 사전 배정으로 판매사 물량이 모두 소진돼 출시와 동시에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해당 펀드에 가입해 홍보를 도우려고 했으나 조기 완판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다른 투자자의 기회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는 작년 9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후순위 투입되는 재정자금이 21.5%까지 손실을 보전합니다. 홍 부총리는 국가적 사업인 뉴딜 펀드의 성과를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펀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통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했다는 성과를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뉴딜 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 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의 의도와 달리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탓에 투자자들은 가입에 제약을 겪었습니다. 상품 설명과 투자자 녹취 등 절차가 복잡해져 과거 10분 남짓 소요됐던 판매 과정이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1시간가량 설명을 듣고도 투자 성향이 맞지 않아 펀드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모집 마감일보다 보름이나 조기 소진된 만큼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뜨겁습니다. 뉴딜 분야의 성장성 그리고 최소 4년 동안의 정부 지원이 된다는 이런 금융 이 환경, 내자닌 이쪽으로의 운용 이 노하우, 이 펀드에서 고스란히 향유할 수 있는 또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펀드의 향후 수익 전망을 밝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배정된 물량 모집이 다 끝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는 이번 달 19일 설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 돈이 함께한 이번 뉴딜 펀드로 국민 투자자들이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국민참여 뉴딜 펀드.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기회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공식 상장을 하면 본격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어떤 펀드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국민참여 뉴딜 펀드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입니까? 네, 정확한 명칭은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인데요. 지난 9월에 정부가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 그리고 민간형 뉴딜 펀드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네. 이번에 출시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 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된 펀드입니다. 전체 조성 규모는 총 2천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모집 규모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1,370억 원입니다. 투자 가능한 펀드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총 5개 펀드가 있는데요. 5개 펀드 모두 4년 만기 폐쇄형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펀드는 10개의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게 되는데요. 10개 사모펀드들은 이제 모집된 금액을 뉴딜 산업 관련 상장
그리고 비상장 기업의 지분과 CB와 BW와 같은 메자닌 자산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게 사모펀드입니까? 공모펀드입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은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펀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쉽게 말하자면 공모펀드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을 해서 그 모집된 투자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펀드 구조 때문인데요. 예. 우선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차이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는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최소 투자 금액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예. 반면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문턱이 낮은 대신에 고위험 자산군에는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처에는 제약이 생깁니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산군별 투자 비중은 상장 주식이 13% 정도이고 나머지가 비상장 주식과 메자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메자닌 자산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 대비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일반 공모펀드에 이렇게 80% 가까운 비중으로 투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 펀드를 사모펀드로 설정하자니 최소 가입 금액과 가입 인원 제한 같은 게 존재해서 본래 취지였던 국민 참여가 쉽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제 만약에 공모펀드로 설정하게 된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위험 자산군에게 투자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뉴딜 기업 육성과 대중의 손쉬운 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 위해서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뉴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메자닌이 사실 이제 주식과 채권의 한 중간 정도 속성이어서 뭐 중위험 중수익 정도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긴 하지만 지난 우리 그 라임 사태 때를 생각해 보면은 위험성이 뭐 적지 않은 그런 상품입니다. 여기에다가 비상장 주식까지 합쳐서 한 80% 넘는 비중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손실 보전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손실 보전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최종 운영 성과를 분배할 때 각 투자자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건데요. 예. 일정 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있는 투자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앞서 펀드 구조를 설명드릴 때 전체 설정액 가운데 70%가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 바로 이 70%에 달하는 투자자금, 일반 투자금과 10%의 정책 자금이 선순위 투자자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부 재정과 피투자 운용사 자금으로 구성된 나머지는 후순위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결국 10개의 자펀드들의 손실률이 21.5% 미만인 경우에는 선순위 투자자인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 21.5%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후순위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손실 범위만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 숫자로 비율로 말씀드리자면 전체에서 최종 30%의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선순위 투자자들은 10.8%, 50%의 손실의 경우에는 36.3%로 투자 손실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는 정리를 하자면은 일반 투자자가 비중이 많은 게 선순위고 후순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재정으로 많이 좀 투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손실이 나면 21% 정도는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수익이 났을 때도 이제 선순위와 후순위 배분이 다르다면서요? 네,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역시 기본적으로는 선순위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배분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선 배분되는 수익은 출자금의 20%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예. 만약 출자금의 20%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은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순위 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와 정부가 되겠죠. 예. 4대 6의 비율로 분배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 이후 수익률이 20% 이상이 났다고 하면은 후순위 투자자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선순위 투자자가 20%까지는 수익률을 먼저 분배받기 때문에 전체 펀드에서 총 15.7%의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선순위 투자자는 20%, 그리고 후순위 투자자는 원금만 분배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수익률이 30%가 났다. 그렇다면 20% 초과분에 대한 분배 비율에 따라서 선순위 투자자는 25.1%, 만약에 50%가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선순위 투자자는 35.3%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 이제 선순위, 후순위 투자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자면 21.5%의 손실까지는 원금이 보장되는 거고 20% 초과하는 수익을 거두게 된다면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후순위보다 수익을 덜 분배받게 되는 건데요. 때문에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저위험 중수익 구조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기서 말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4년 만기 시점에 가져다주는 수익률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4년 만기 시점에 진짜 손실을 날지 수익을 날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인데 폐쇄형 펀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돈이 묶인다 이런 뜻입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4년 만기 폐쇄형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4년 동안 중도 환매는 불가능합니다. 폐쇄형으로 이렇게 설정된 이유는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나 메자닌 같은 경우에는 중도의 자금을 환수하게 된다면은 기업이 재정난에 발생할 수 있고 이게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이제 연쇄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펀드 투자자가 만기가 오기 전에 자금을 환수하고 싶을 때는 펀드를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하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들인 맥쿼리 인프라나 맵스 리얼티 같은 종목과 동일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종목으로 상장될 경우 투자자들 사이 매매 호가가 가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자금 환수 시에 최초 투자 금액과는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가능해질 경우에는 모집 한도가 마감돼서 가입하지 못했던 투자자분들 역시 매매를 통해서 투자자로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안에도 내가 만약에 중간에 팔고 싶다 그러면은 만기가 되지 않아도 중간에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가입 못한 사람도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가입은 아니고 상품을 이제 펀드를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언제 정도면 상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4월 19일이 설정 예정일이고 90일 이내에 상장이 가능하니까 네.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순 전에는 이게 상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특별히 이 펀드에서 나쁜 점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관제 펀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번 뉴딜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손실이 보전된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이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만큼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펀드 역시 시중에 출시되는 공모 펀드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시장에 출시된 다른 공모 펀드들에는 없는 혜택이 부여되면서 역차별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뉴딜 펀드와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다른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죠.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펀드인 만큼 추후 정권이 교체가 됐을 때 정책 추진 동력도 약해지면서 펀드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이 디지털과 그린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 산업들이 전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에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우려들 또한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향후 펀드 설정 이후 운영되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증권부 정의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대비 유독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6%로 지난 2008년 이후 27.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3.7%포인트, 선진국 평균 마이너스 0.9%포인트와 비교할 때 매우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였습니다. 가계부채의 질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단기 비중이 22.8%를 차지하면서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2.3%, 독일 3.2%, 스페인 4.5% 등 주요국 대비 높았습니다. 상장사 4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코스피 코스닥 비금융 상장사 1,0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의 수는 지난해 25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 기업의 25.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앞선 지난 2019년과 비교해선 6곳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액 최상위 20%와 최하위 20% 간의 평균 매출액 비율은 304.9배로 지난 2019년 266.6배에서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 차이도 3,060억 원으로 지난 2019년 대비 28.3% 늘어났습니다. 하오토모티브가 쌍용차 투자 결정과 관련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금융투자업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하 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 의향서 제출이 오지 않았지만 그냥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백화점들의 올해 봄 정기 세일 초반 매출이 지난해 대비 많게는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세일 첫 사흘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현대백화점은 71%, 신세계백화점은 62.5% 급증했습니다. 네, 증권가 소식 알아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분조위가 금소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지는 만큼 관심이 큰 사안인데 어떻게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데요. 이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일단 결론을 내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와 관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라임 무역 펀드와 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현재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몇 개를 정해서 이에 대해서 정영채 사장과 NH투자증권 측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출석을 해서 각자 입장들을 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언급한 대로 이 지난달 말부터 금소법이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첫 분조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금융시장 전반에 좀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예측되는 결과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 계약 취소 시나리오가 우세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금감원은 이전부터 외부의 어떤 자문 법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분조위를 좀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같은 경우에는 예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일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인데요. 이 말 그대로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무역 어떻게 보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설명서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공사 매출 채권이 있었다라고 돼 있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매출 채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것이 판단 근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6월 라임 무역 펀드에서도 이 최초로 적용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수월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NH투자증권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자 배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빠른 배상이나 이사회 설득에는 훨씬 유리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다자 배상안은 말씀하신 대로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대안인데요. 네. 이 옵티머스 펀드를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게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수탁을 하는 하나은행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사무 관리를 하는 예탁원과 함께 모두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대안인데요. 네. 이 NH투자증권은 만약 이제 계약 취소로 결정이 되면 이 법적 책임이 판매사 즉 NH투자증권에만 지워지기 때문에 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게 사실 큰 손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이사회에서 계약 취소 안건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조금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정영채 사장이 강조를 했었고요. 네. 하지만 이 금감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다자 배상안이 확정되면 이 책임 소재가 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면서 NH투자증권이 좀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신 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 취소에 조금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일단 판매사가 100%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명확하다는 게 근거입니다. 다만 어떤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좀 더 유리할지, 구제에 유리할지는 조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분조위 결정 같은 경우에는 권고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사와 투자자가 모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네. 먼저 계약 취소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앞서 말한 대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와 이 금융사 간의 각종 민사소송 등으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일 또 다자배상안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이 부분을 고려해서 100%를 먼저 선보상한 이후에
예탁원 등과 책임 다툼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를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계약 취소가 아닌 다자 배상으로 만일 보상 비율을 또 정하게 되면 100%로 결정이 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H투자증권 측에서 선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힌다면 이게 충당금이 또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사실 뭐 이제까지 쌓은 충당금 규모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일단 시장에서는 대략 한 1,3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4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판매한 것을 볼 때 한 30% 정도 수준인데요. 네. 이 당연히 보상 비율이 커지면 추가 충당금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이어서도 올해도 계속 좀 충당금을 쌓을 계획인데요. 이 옵티머스 펀드 횟수가 얼마나 될지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3일 회계법인이 저번에 그 옵티머스 펀드 예상 회수율을 한 7에서 15%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만일 100% 보상이 되면 추가로 또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이 증시화랑으로 거래 대금 등이 좀 높아졌고 이 부분에서 충당금이 NH투자증권에 부담이 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 얘기인데요. 오히려 분조위로 추가 충당금이 좀 확정이 되면 불안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주가에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 자 그리고 NH가 또 옵티머스 자산 회수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을 또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분조위 결과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교 운용사 설립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상 4개월째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이제 하나은행 그리고 예탁원과의 조금 이제 그 의견 접점이 좀 안 모아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네. 현재로서는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 분조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또 결과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 또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4시에 이 뉴스플러스를 시작하는데 사실 준비는 아침부터 하다 보니까 박 기자가 점심을 못 먹고 일을 한다. 이렇게 회사에 또 소문이 파다한데 오늘은 또 어떻게 점심 드셨어요? 오늘은 간단히 샌드위치와 커피로 대신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은 또 무슨 샌드위치 드셨어요? 네, 제가 평소에 투썸 플레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맛있더라고요. 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나 한번 보니까 고기가 실제 고기가 아니라 100% 식물성 대체육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게 사실 비욘드 미트 열풍이 불었을 때 한번 맞습니다. 먹어보고는 싶었는데 저는 못 먹어봤는데 어떻게 고기 맛이 나던가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만 맛있게 먹었던 게 아니라 이미 대학가와 오피스 상권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판매량이 목표 대비 7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열풍일 정도로 보편화가 되어 있나 봐요. 네,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죠. 네. 때문에 최근 식품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대체육 시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육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 롯데 정밀화학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네, 먼저 롯데 정밀화학은 메틸셀룰로스, 암모니아, 가성소다 등을 생산하는 화학업체입니다. 화학주들은 사실 용어가 너무 어렵죠. 그러네요. 네, 일단 메틸셀룰로스는 이제 육류의 고유의 맛을 구현하는 것을 도와주는 식물성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체육뿐만 아니라 식품 시장 전반의 지금 시장 확대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세계에서 식물용 메틸셀룰로스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의 다우케미칼과 일본의 시네츠 화학, 외에는 롯데 정밀화학뿐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전 세계 대체육 시장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선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가 2017년 42억 달러에서 2025년 7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 3곳밖에 되지 그렇죠. 않는다라고 하면 뭐 수혜가 크게 예상되겠는데요. 네, 게다가 롯데는 식품 계열사들도 있죠. 네. 롯데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중 최초로 식물성 햄버거를 출시를 했었고요. 롯데푸드도 제로미트라는 대체육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룹 내 시너지도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또 마침 식목일인데 롯데 정밀화학이 식품 분야에서 친환경을 좀 선도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네, 롯데 정밀화학은 식목일과 딱 들어맞는 기업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메틸셀룰로스 외에도 셀룰로스 계열은 환경을 생각하는 롯데 정밀화학이 이름 붙이기로는 그린 소재라고 하는데 네. 롯데 정밀화학은 그린 소재를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린 소재 생산량이 총 6만 4천 톤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는 8만 톤까지 지금보다 한 25%가량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롯데 정밀화학의 수소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소에너지는 보시다시피 생산 방식별로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색상으로 이름이 나뉘는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그린 초록이 있죠. 그런데요, 또 초록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친환경과 가까워 네, 보이는데 마침 맞나요? 초록색 옷을 입으셨는데 네. 그린으로 갈수록 친환경에 적합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린 수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린 수소는 전해질에 재생 에너지 전력을 공급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하는 수소를 뜻합니다.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혀 없어서 가장 이상적으로 꼽히는데 이때 주목받는 게 앞서 주력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됩니까? 네, 그린 수소를 제조, 운송, 저장하는데 암모니아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증권은 롯데정밀화학은 국내 암모니아 트레이딩 시장의 50%를 차지한다라며 암모니아를 활용한 그린 수소 저장과 수출 상업화 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중 가성소다가 남았죠. 가성소다 가격은 사실 연초에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미국을 덮친 한파로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반등한 상황입니다. 보통 국제 가격이 오르고 이게 내수에 반영되기까지 한 2달 남짓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업계에선 현 시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기에 대한 분석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실적 전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롯데 정밀화학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도 목표 주가를 빠르게 올려잡고 있습니다. 네. 또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기관은 지난 한 달간 단 4거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자금을 넣었고요. 네. 오늘까지 5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육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소식인데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죠. TSMC에서 3년간 113조 원 투자를 예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시장 1위 업체입니다. TSMC는 지난 1년간 모든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었는데도 여전히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나눠볼까 하는데 얘기를 듣기 전에 반도체 산업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반도체 업계는 크게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이나 제어 등 정보 처리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쉽게 한번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파운드리는 이제 설계는 하지만 위탁을 받아 설계는 하지 않고 위탁을 받아 생산만 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은 처음 들어보는데 쏙쏙 들어오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각 분야별로 1위가 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 1위는 삼성전자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인텔, 파운드리는 TSMC가 1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TSMC의 투자가 더 주목받는 이유일 텐데요. 우리 기업 중에서 수혜를 받는 곳 하나만 한번 꼽아볼까요? 네,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 장비 업체 중 하나인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가 오늘 한 11% 넘게도 급등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업 설명부터 들어보죠. 네,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원재료인 웨이퍼에 이제 직접 회로를 그려서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게 전공정이고 네. 이 가공된 웨이퍼를 잘게 쪼개서 완제품
제품 형태로 패키징하는 것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그중에서도 불량 패키징 제품을 찾아내는 검사 장비를 주로 만듭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주도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장비가 대표적입니까? 네, 비전 플레이스먼트란 장비가 대표적인데요. 2004년부터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간판 제품입니다. TSMC를 비롯해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가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 이게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결국 이 업체들의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증권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 또 한미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적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해 한미 반도체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이 113%가량 늘고 영업이익이 386% 확대됐습니다. 네. 증권업계는 올해도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보시다시피 1분기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53%, 110%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빠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최근 한 달 새 한 32%가량 올랐습니다. 한 달 새 30%가 넘게 올랐고 6개월 기준으로도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하면 또 삼성전자 얘기를 그렇죠.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 한 달 기간 동안 삼성전자 흐름은 어땠나요?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한 3% 정도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사실 한 달 전과 비교해 현재 주가가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좋은데 이렇게 대장주들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뚜렷한 설비 투자나 또 M&A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증설 계획은 다른 후보지들과 함께 검토 중이고 올해 의미 있는 M&A를 단행하겠다라고 당초 밝혔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가도 아직까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유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팩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 기자도 요즘 점심 못 먹고 일한다는데 오늘은 뭐 좀 먹었습니까? 오늘 저도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까? 네. 예, 이게 다 끝나고 맛있게 먹기 바랍니다. 사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소세지라도 하나 사주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초청이 아니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삼성전자가 미국 백악관에 반도체 대책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산업계 리더들과 함께 12일 이런 대책회의를 열 것이고 여기에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자동차 업체인 GM 등이 초청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삼성이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얘기로 들리긴 하는데 그런데 초청이 아니라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송대를 들여다보면 초청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백악관은 일단 우선 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할 것을 삼성전자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M 등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급을 약속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특히 삼성전자에게는 미국 내 공장 증설을 독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더 들여서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이 아닌데 이걸 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가 또 긴밀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자체 생산을 위해서 공급망을 좀 재편하고 있고요. 반도체 사업에도 약 5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부족 사태를 안보 문제로 인식을 하고 동맹국 차원의 대응을 추진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물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했고요. 또 중국 산시성 시안에도 중국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요즘 우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도 좀 태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3일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죠. 이후에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내면서 5G와 빅데이터, 반도체 등에서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문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 외교부의 발표에서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어떤 분야를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좀 빠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미중 두 나라 모두 반도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중국이 언급한 반도체나 5G,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가 국가 안보에 제한이 된다면서 동맹국들에게 5G 기술을 사용하지 말도록 했고요. 또 AI 등의 기술은 독재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가 경제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정치는 미국, 또 경제는 중국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와 또 위협이 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자 IT 출입하죠? 네. 네, IT 출입하는 기자로서 지금 뭐 삼성을 뭐 미국도 중국도 지금 반도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삼성은 어떻게 보면 좀 삼성이 귀한 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IT 출입한다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좀 인지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한마디로 뭐 호재가 오히려 악재가 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 것이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동차 생산에 굉장히 민감한 선진국들의 수요를 건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투자 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면서 동시에 또 미국과 중국에서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맞는 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이중구에 좀 겹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택배왕도 못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택배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택배를 기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택배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역시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네. 혹시 그럼 로지테인먼트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로지테인먼트. 네. 뭐 테인먼트가 뒤에 들어간 거 보면은 뭐 오락의 일종인 것 네, 같은데. 오늘도 다 모르시는데요. 네. 네, 일단 택배왕은 로지테인먼트라고 해서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물류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로 물류를 좀 재밌게 하다 이런 걸로 택배왕은 모바일 게임을 말하는데요. 한진에서 내놓은 게임입니다. 예. 게임이라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택배왕을 꿈꾸는 동물들이 모여 사는 섬의 악당의 장난으로 마비되는 택배 시스템을 좀 구출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얻은 수익을 한진은 택배 회사와 기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택배 물류를 하나의 오락처럼 즐기는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배 기사들 막 파업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때 뭐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등으로 파업이 이슈였지만 최근에는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 단적인 예가 바로 택배비가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예. 한진이나 롯데 글로벌로지스 그리고 택배업계 1인 CJ 대한통운 모두 단가를 올렸는데요.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이 77%에 달하는 빅3 모두가 택배비를 올린 겁니다. 이 택배비를 올린 상황을 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대한통운부터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까지 모두 다 이렇게 좀 올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택배비를 높인 건 택배 회사가 아니라 택배 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것을 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증권사 5곳이 CJ 대한통운의 목표 주가를 최대 15%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주목한 부분은 생각보다 너무 택배비가 올랐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또 설비 투자를 하고도 증권사 가 생각하기에는 수익성까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CJ 대한통운의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3월 한 달에만 13.72% 상승했습니다. 택배비 인상의 수혜를 택배 기사보다 택배 회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거나 또 오픈마켓의 판매자들은 사실상 물량이 굉장히 소량이고 그 제품 가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비 때문에 장사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한 커뮤니티에서는 소상공인이 제게 발송한 물건이 3,000원에 배송이 되는데 이제는 5,000원에 배송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장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값이 저렴한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택배비가 오른다고 한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네. 제품보다 택배비가 더 나오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건 근데 이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이 대형 업체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만 홈쇼핑이나 이커머스 등 물량이 많은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우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대형사들은 연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 판매 단가가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백마진, 그러니까 리베이트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서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 택배비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관행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택배비가 올라도 배송 수수료 자체가 크게 오를 수는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택배 기사들을 위해서 택배비를 올렸는데 실상은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다 이겁니까? 네,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가 2,500원 정도입니다. 배송비가 1차적으로 판매자의 주머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앞서 말한 백마진 때문인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커머스 업체와 택배사가 계약하는 평균 단가가 1,73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2,500원을 받게 되면 판매자가 770원으로 백마진으로 챙기게 되는 셈이고요. 택배 단가 1,730원에서 기사 몫은 765원 정도인데 거기서 대리점과 나눠 받게 되면 택배기사가 가지고 가게 되는 돈은 535원 수준입니다. 이 택배비로 인상된 250원을 그대로 택배기사에게 준다고 해도 기사에게 쥐어지는 돈은 7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상된 비용이 택배기사부터 대리점까지 다 나눠 갖는다고 하니까 실제 기사들에게 체감하는 내용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어쩐지 이 로지테인먼트라는 말이 택배 회사들과 대리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 양국 사이에 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중국 측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주말간 열렸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회담에 대해 2016년 사드 배치로 악화된 한중 관계가 서서히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두 외교장관이 2016년 이후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안보 회담에 합의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고공행진하던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인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4월에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코너의 데니스 카 CEO는 평균 법칙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4월 목표가는 8만 3천 달러라며 지난 10년 동안 4월 한 달간 비트코인의 평균 상승률은 51%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역사적으로 4월은 비트코인에 있어 강력한 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일 대비 1.4% 하락한 5만 7,2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의 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과 공급망 문제가 지난주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거론될 정도로 한미 관계의 중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미중 간 경제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그 전선을 확대해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TSMC의 리우 회장, 지금의 반도체 대란이 실제 수요보다도 공급 부족을 우려한 기업들의 사재기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의 왜곡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양국이 자체 생산 역량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중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경전하사의 상황을 고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술 주도력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